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제주항공 참사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 무슨 회개망측한 얘기입니까? 어제 극우의 대표적 상징 인물인 정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붙이기도 힘든 상황인데 180명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이재명이 무엇을 하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망언으로 퍼부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애국, 보수 그리고 이 세력들이 국민적 참사에 퍼붓는 수준의 얘기입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잊지 말아야 할 대참사 앞에서 숙연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도 우리가 따질 것은 제대로 따져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고발뉴스 대표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정책 박사 김종욱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들이 오늘 예고해드렸던 최상목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 김급 체포 문제는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꼭 이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일단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는 유가족들이 무안에 있는 공항에서 직접 분향소를 설치해서 전 국민이 좀 애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 네네. 합동 분향소를 지금 광주 시내에 설치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예. 설마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 생기지 않겠죠. 유족의 요구사항을 최대로 관철시켜 예. 주는 것이 이런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스텝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받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 가서 유가족들 만나고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오늘 간 것이죠. 오늘 갔다가 크게 혼났죠. 네. 실제로 이게 결국은 보여주기 위한 방문 아니었느냐 하는 비판이 현장에서 유가족들 사이에서 나왔고, 이렇게 늦게 올 거면은 장례 다 지내고 오지 뭐하러 지금 왔냐. 기자들 앞에서 인사하는 쇼하고 갔죠. 자,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제주공항 참사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저 찍지 마세요. 앉으세요.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김종욱 박사, 좀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상황을 저는 저럴 거면 왜 내려갔나 생각해요. 예. 내려가지 말아라. 예. 네. 그러니까 슬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국민에게 선택받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책임성들을 갖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 모습을 보면 진정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슬퍼하지 않을 거면 왜 내려갔지? 저런 모습을 유가족들이 보면 가슴이 아픈 거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저걸 두고두고 저 화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와서 데모 같은 2번, 3번, 4번, 5번을 박는 행위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자기들의 지지 집단들에게만 향하는, 자기들의 지지하는 사람들만 뭉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공감대 속에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딱 저 화면 속에, 저 사진 속에서 등장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지 마세요. 저럴 거면. 뭐하러 내려갑니까? 진짜. 김갑수 선생님, 이제 저런 정도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 우리가 질 수 있는 거 다 지겠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 정말로 크게 반성합니다.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가 기본일 것 같은데, 심심한 위로의 말, 이게 얼마나 상투적인 이야기. 심심한 위로의 말이라는 것은 위로해서 저게 될 이야기입니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자기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예. 보좌관이 써주는 이제 특유의 그 문투 그냥 상투적으로 내뱉은 건데요.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제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저게 뭐 필요하니까 갖겠죠. 근데 과거보다 나아진 건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정당 대표쯤 내려가면 또 이제 현지 관리자들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거. 그래서 이 현장 일을 계속 방해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왔다 하면. 근데 저 마이크 들고 스피치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왜냐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내가 여기 마음을 섞습니다 하는 태도로 유족들 틈에 이렇게 섞여 있거나 얘기를 듣거나 그냥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용하게 애도를 표하는 형태가 낫고 저 유족들 모아놓고 뭐 연설하고 뭐 굳이 그럴 거 없습니다. 지금은 정당 대표들은 최대한 문제가 뭐였는지를 하나하나 챙겨 나갈 그런 시점인 거죠. 자, 사진에 이제 네네. 나오는데 이재명 혹시 전 이 대표는- 사진을 제가 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냥 이 사진 하나로 단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게 권성동의 이른바 대통령 참칭 사진인데 어제죠. 상단에 보면 무항공환이라고 잘못된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저 자리에 원내 대표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저기는 중대본 회의실이에요. 예. 중대본 회의실에서 저 자리에 정조할 수 있는 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일개 지금 여당도 아니고 제2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지금 옷을 입었잖아요. 저게 뭡니까?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민방위 복장입니다. 저걸 입고 국회의원들한테 저기 지급되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옷을 입고 대통령 자리에서 쇼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세를 대하는, 이 상황을 대하는 저들의 의도 자체가 대단히 불순하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그 시각에 2시 50분에 어제 이재명 대표는 가장 신속하게 정치인으로서는 현장에 내려가가지고 출발한 시간이 2시 50분입니다만 내려가서 이를테면 도지사랑 지자체 의원들 상대로 해서 협조 관계를 구축해가지고 유가족 상담하고 변호사 법률 지원하고 유가족 커뮤니티 구성하고 숙소 150개 확보해주는 등 사실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사실상 다 어제 선제적으로 가서 뭐 기자 간담회 같은 오늘 저 권성동이 하다 욕먹은 저런 짓 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 무릎 꿇은 자세 저런 것 때문에 이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제가 한 번 더 스스로 좀 이렇게 그 일종의 필터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재명은 잘했고 권성동은 잘못했다 이렇게 가는 것으로 자기 검열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저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정치인이면 이재명처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예. 어느 순간부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고, 아니 당연히 소위 이 제1당의 당대표가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그 유가족들, 그다음에 희생자들을 위해서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품격과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잘 보여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저런 모습은 저것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정치인들은 저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참사를 대해야 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앞으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신뢰했을 때 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 사고 직후여서 좀 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어느 매체에서 좀 언젠가 보도한 게 떠올랐어요. 이 사건 보면서 뭐냐면 최근 20년, 30년 뒤돌아보면 왜 어떤 정부에서는 재난 이런 사고가 자꾸 생기고 어떤 정부에서는 안 나는가? 이게 우연인가? 네. 이 대형 참사라는 게 1년에 이제 한 번, 두 번 혹은 전혀 이런 정도니까 우연이겠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전부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정권 하에서 참사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원인을 진단을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참사라는 게 사실 사소한 데부터 일이 이제 잘못되면서 커지는 건데 거기에 따른 이제 안전 대책이라든지 방비라든지 일상 관리들 이런 부분이 모든 이 공직 시스템이라는 게 적어도 고유의 사명에 준해서 치열하게 이제 해야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자기가 맡은 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상층서부터 이제 연고 맺은 사람들끼리 노나 갖기, 노나 먹기, 그다음에 제일 우스운 거는 내 밑에 좀 가능하면 이 하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 밑에 둬갖고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나한테 충성하게끔 만드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충성할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 뽑고, 더구나 이제 이 윤 정부 들어서는 더 극단적인 것은 이제 사주 관상 같은 게 의뢰해서 무속의 배경으로 사람들을 이제 뽑고, 네. 그러니까 인사관리 전체가 엉망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어디선가 구멍이 나도 난다 하는 거예요. 이상호 기자께서 아까 잠깐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사건도 사실은 작게는 제주항공이 벌인 일인지 모르지만 더 크게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어쨌든 그 얘기를 하실 텐데. 자, 그래서 오늘 이상호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 충격적이던데 어쨌든 그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 뭐 팩트에 입각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세월호 당시에 물론 과도하리만큼 사실은 그 선주를 몰아붙인 정치적 의도가 있었죠. 예. 이른바 그 청해진 해운의 유병원 도망다니다가 백골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번 사안도 무안공항 참사가 아니라 제주항공 항공? 참사인 예. 것이고, 그러면 제주항공의 오너가 누구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부터 보시면은 첫 일성이 무안공항 참사예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자, 말씀 계속 하시죠. 네네. 예. 무안공항 예. 참사라고 네이밍을 하는 저들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국 저 속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 외에도 자본의 이해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은 무안공항 참사라고 일방적으로 국임당, 국민의힘까지도 그렇게 네이밍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네. 중대본 회의도 백드롭이 무안공항 참사입니다. 예. 물론 이거는 지역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이거를 지역 갈등 또는 뭐 이런 정치적인 음모로 저는 뭐 충분히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 뭐가 있는가? 왜 저토록 무안에 집착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만한 팩트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오너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애경 그룹의 네. 거버넌스를 보니까 지배 구조를 보니까 네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단 제가 6번 제가 사진을 좀 꺼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 제주공항이 이 업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요. 네. 아, 이거 말고 6번이요. 예. 맨 마지막 거. 여태까지 비상 착륙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주공항이? 제주항공이 네. 뭐 잘 모릅니다. 10번에 달해요. 10번 정도 있었어요. 그게 예. 계속 실시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게 결국은 애경이라고 하는 목이, 맨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네, 거 좀 쭉 사진 이렇게 띄워주세요. 예.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 왜냐하면은 애경이야말로 언론 플레이를 제일 잘하는 회사예요. 10번이 그러면은 비상착륙을 했다. 한번 직접 한번 헤아려 예, 보자고. 예, 넘는 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한번 카운트를 직접 해봐 드릴게요. 예. 요건데 예. 좀 글씨가 작죠. 예. 이게 보시면 제가 밑줄 친 게 저 확대해서 나옵니다. 네, 예. 착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항공 122편에 기어 파손 사고가 있었어. 저거 랜딩과 직결되는 거고요. 활주로 이탈 사고, 아래 또 활주로 이탈 사고 있죠. 그리고 또 아래 가면 비상 착륙 사고 있죠. 비상 착륙이 또 있죠. 3402편도. 그리고 비상 착륙 또 있습니다. 아래 207편. 착륙 강행 사건, 저것도 일종의 비상 착륙이라고 봐야 되죠. 회항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쭉 아래 가면 제주항공 2910편 비상 착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래 가면 8135편 비상 착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216편이 활주로 이탈 사고 있었어요. 10건 정도가 비상 착륙했거나 활주로 이탈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빈발하느냐. 만약에 칼에서 저랬다. 그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마이너하기도 합니다만 저 회사가 매우 공고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회사예요. 언론 플레이의 수단은 누구냐? 바로 빵빵한 변호사 군단입니다. 지난 12월 26일 날 그 1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사건이죠. 1700명이 넘는 사망자.
단일 사건 가습기로 가습기 사건. 네. 예, 예. 1,700명이 넘는 분이 돌아가셨고 10,000명에 달하는 분이 지금 잔재를 후유장애를 예. 앓고 있는데 그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2심이 고작 금고 4년이었어요. 애경 대표가. 그런데 그게 그나마 일부 무죄로 해서 파기환송됐습니다. 12월 26일 지난주에. 변호인단만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근데 그 변호인단의 핵심 정점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상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럼요.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 오기 직전에 맡았던 롤이 애경그룹 AK홀딩스의 사회이사였고 예. 오랜 기간 사회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그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그 소송 대리의 총 컨트롤 타워가 이상민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버넌스 대표까지 맡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언론이 마비된 거예요. 애경그룹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애경그룹의 사회이사로 수억을 받은 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런 이를테면 항공사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정비불량과 같은 게 다 이제 결국은 과징금으로 떨어지거든요. 과징금을 닦아달라고 하는 행정심판을 어디로 하느냐? 바로 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소로 갑니다. 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상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동시에 행정심판 법원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전관이죠, 전관. 전관으로 있다가 바로 애경에 가가지고 애경에 제기된 저런 안전 관련된 사고와 관련돼서 내려진 벌금을 깎아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워낙 불감증이 심한 회사니까 처벌을 받고 그게 재발이 방지가 돼야 되는데 바로 권익위원장이었던 전관이 아니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행정심판을 담당했던 이상민이라는 자가 버젓이 사회이사 그리고 거버넌스의 총 대빵으로 와가지고 전관으로 변호를 한 것이고 나아가서 이게 실정법에도 문제가 되는 게 사회이사는 왜 임명하죠? 외부인을? 바로 애경그룹 그 회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앉히는 게 사회이사인데 그 사회이사가 변호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바로 자본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곳에서 이상민이라는 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던 그리고 노동 강도가 극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그 사고 난 제주항공의 그 스케줄을 주고 네. 이 스케줄로 봤을 때 어떤 게 우려가 되냐 봤더니 챗GPT가 얘기합니다. 회항 시간이 너무 짧다. 바로 도착했다 바로 이사 가잖아요. 저게 지금 방콕에서 왔다가 바로 그날 밤에 제주도 가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그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번연한데도 저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48시간 내에 다수 운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누적되는 안전사고가 만성적인 저런 스케줄부터 나온 것인데 그거를 커버해준 자가 바로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었으며 동시에 사회이사로서 말도 안 되게 감시 대신에 저런 불법적인 부조리를 변호해줬던 바로 이상민이라는 자. 그리고 이상민이 저 사회이사를 결국 행자부 장관 직전까지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이 나오면서도 계속 있었던 사회이사는 누구였다고 그랬죠?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김주현. 김주현이야. 김주현과 이상민이 최근까지 저거를 애경을 커버쳤던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권 와서도 저건 제주항공 참사가 아닌 거죠.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 쌓여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듣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봐준 사람들이 지금 행안부 장관이나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부분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좀 따져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저는 이런 문제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네.
그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규제를 풀어줘요.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뭐냐면 최대한 기회를 찾아서 자기의 이익들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고 견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나사가 다 풀리는 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 사건도 너무나 좀 참혹한 사건이어서 이것이 무엇일까 쉽게 말을 못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과정에서는 소위 이런 거대한 자본의 이익들을 보호해주는 권력 또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합해 있었다. 그리고 이 자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갖다가 막아주는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강도는 높아졌고 노동 강도가 높아진 만큼 인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정비 문제와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참혹한 사건 179분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과정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 거죠.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따로 취재를 해서 좀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이 와중에 지금 정강훈 이 비행기 사고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다룰까 말까 하다가 정말로 지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꼭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직접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전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사탄.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가 특별히 지금 현재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거는요, 무안공원에서 180명 죽은 건 저리 가라예요. 뭐냐?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전이 일어나 버리면. 이번에 180명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죽죠. 내전이 일어나 버리면. 이런 말을 서슴없이 이 이재명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조정을 받는지 모르지만은.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악마고 누가 사탄입니까? 근데 쟤랑 보니까 내가 나이가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어디서 우연히 봤어. 예. 저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무속인인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딴 다음에 저런 것들이 이제 떠들고 밥벌이를 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이런 세상을 이제 견뎌야 되는 건데 이 큰 사고 나고 남들의 불행이 이제 터지면 이때도 하고 또 밥벌이를 삼아요.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거기다 뭐 이재명 대표 이제 갖다 얹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걸로 밥벌이가 되고 거기에 또 열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네. 세상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일정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뻐젓이 저 사람들이 저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저런 짓을 하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참 이웃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이 죽음이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 말하는 저 꼴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예. 그 건진 법사가 왜 산채로 소 껍질 벗겨갖고 무슨 굿한 거 유명하잖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어디는 기독교라고 부르고 어디는 일광조계종이라고 부르고 똑같아. 그러니까 동일한 광업내 모인 사람들이 난 굉장히 희한해. 그냥 온갖 혼합 종교 같아요. 네. 윤석열이 외가는 남녀 호랑개교라며요. 그러니까 예수 부처석가 남녀 호랑개교 뭐 사글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근본적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저자가 사탄이죠. 그야말로 저자가 예. 사탄인 거죠. 견폐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소리라는 거거든요. 견폐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마다 생명에 대한 문제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사람이 죽어간 사안인데 이 문제를 체질의 문제를 분석해 봐야 된다. 체질의 문제를 분석해 보려면 문화적인 현상이다. 근데 문화적 현상이 뭐냐? 보니까 좌파 문화다. 주사파 문화다. 북한 문화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전도시키고 이념의 문제에서 갑자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탄을 끌어들이면서 내전까지 집어넣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다 이재명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윤석열이 군인 1,500명, 경찰 3,000명, 장갑차를 몰고 들어와서 소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내전입니다. 만발의 실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시민들이 막지 않았다면 계엄군들이 국민을 사랑해서 시민을 사랑하지 그 당시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발포를 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전 정보사령관이란 작자가 하는 얘기에 의하면 사살을 하자, 송곳, 야구방망이, 비원 벙커의 체포 구금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서 검찰이 공소장에 다 적시해 놓은 내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갖다가 이재명이라는 사탄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작자는 사탄일 뿐만 아니라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정치꾼, 모략꾼이에요. 몰입해드리고. 뭐 같은 얘기인데 저 전광훈이 하는 종교는 나는 우리나라에 기독교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라는 특이한 종파가 있는 건데 이들이 뭘 자양으로 해서 존립하는 종교냐면 증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국, 빨갱이, 주사파 그러니까 늘 증오할 대상을 지목해서 그 증오심을 증폭시켜서 돈도 긁어모으고 군중도 긁어모으고 사람들을 열광시켜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증오의 종교입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 반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불교도 또 반대예요. 사랑과 자비인데. 제가 이제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하는 다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최태민, 박정희 때 본격적으로 이제 해방 이후에도 정치색이 강했던 기독교가 이제 조직화되지요. 이른바 정치적 목적으로. 근데 그건 떠나서 사실 저는 조금 전에 정광훈 멘트를 들으면서 대단히 이건 중요한 선언적 의미다. 그러니까 정광훈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빤스 복사하면서 웃어버릴 대상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존하는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부대의 수괴예요. 조직이 동원되고 최소한 수만에 수십만이 모여들고 지금 이 국면,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국면에 언론이 갈라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을 제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 그 수구 우파의 핵심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웃어 넘기면 안 돼요. 실제로 윤상현 같은 자가 정광훈의 재단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정광훈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멘트에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멘트예요. 이재명이 누구의 조정을 받는지는 몰라도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을 친북으로 엮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메타 분석을 해봐도 실제로 댓글 부대가 다시 준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좌표를 찍어준 거죠.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댓글 부대 다시 안보지원사에서 방첩사로 바뀐 그 과정에서 날아갔었던 댓글 부대원들이 지금 복권돼서 충원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다시 댓글 부대, 댓글 구테타를 조직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라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시적, 선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가 지금 탄핵은 무효라고 외치면서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끼어들었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바로 윤상현 의원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윤상현까지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 주십시오. 저 윤상현 먼저
존귀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 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의 명맥과 씨를 말리는 사활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저 선생님 미쳤죠. 정말로 미쳤죠. 근데 제가 뭐 윤상현 씨를 그렇게 자세히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동안 약간 합리적인 채 해왔던 거예요. 과거에는. 예. 뭐 직업은 사위지만 내가 교활하게 살아왔지만 저 미치광이 짓은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것밖에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기댈 곳이 지금 태극기 부대밖에 없는 거죠. 예. 얼마나 몰려있는지를 절박하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도 합리성을 지닌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더 각광받는 걸 모르지 않는데 이제 극단주의에 가서 엎드려 뭐 절하고 저게 붙어먹고 서야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에서 난 앞으로 저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한 한국 정치 수준의 잣대 같은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생각으로는 1년 뒤에 국민들이 뭐 다 다 기억도 잊어버린다. 못하고 까먹으니까 그때 가서 뭐냐 정치하면 된다. 그리고 존귀하신 애국심이 참 존귀라는 단어는 제가 일반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단어까지 쓰면서 정말로 절을 하잖아요. 그 절을 하는 저 자리에 저 집회를 주동하는 사람이 바로 정광훈 아니에요. 그 정광훈 앞에서 이제 큰 절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같은 부류잖아요. 그리고 저 집에 다 뉴스에 또 나오는데 김민전 씨도 가서 지금 연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저런 사람들을 벌레 마치도 뭐 안 보던 저 인물 예쁘장한 여자 교수. 그러니까 이게 이권 하나면 무슨 짓이든 이제 하는 거죠. 김민정 교수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한국정치연구회라고 최장직 교수, 이수인 교수 이런 분들이 했던 소장 정치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했던 곳 아닌가요? 거기에 김민정 교수도 member 아니었나요? 멤버 아니었고 멤버 아니고 발표자로는 여러 번 근데 뭐 왔던 이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 존칭을 못 붙이겠어요. 그 직책을 못 붙이겠어요. 제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세계화 시민 교양 강좌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수원 캠퍼스에서 세계화 시민을 강의했던 교수예요. 세계화 시민을 가르치는 교수가 지금 김민전 얘기죠? 예, 그죠? 예. 그 교수가 되기 전에요. 예. 저런 자리에 가서 소위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학생들에 대한 배신이고요. 자기 삶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기가 저걸 통해서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집단들이.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맹신 집단이잖아요. 저 집단에 가면 이런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돈도 줄 것이고 사람도 줄 것이고 조직도 줄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감싸줄 거라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있으니까 윤상현이든 김민전이든 저기에 가서 고개 숙이고 뭐 존귀요. 제가 볼 땐 윤상현 입에서 존귀라는 얘기를 저는 아마 그날 처음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김민정 관련해서 MBC도 책임이 있죠. 네. MBC가 많이 키워줬죠. 예. 방송 뭐 진행도 하고. 아니 저도 패널도 방송 하고. 같이 여러 번 했어요. 그러시죠? 온갖 교양을 있는 대로. 근데 실제로 이미 저희는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방송이 뭐 대체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사람 고르는 눈이 참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김민전이 얘기 나오고 있는 최근의 멘트는 그거죠. 트랙터를 몰고 나온 전농의 시위는 밤중에 살짝 끝난 계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폭력성으로 다가온다. 이런 멘트도 날리고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김민전 정말 자, 예, 그까지만 하고 일단 그분들까지 들어가면 정말로 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거리를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고구마 제일 앞 부분에 나오는 일단 정광훈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봄초님, 그리고 마스터김님, 그리고 장국영님, 여러분님, 럭키님, 나이시간님, 아미님, 잔민전이라고 또 불러주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타켓님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 방송 열심히 만들고 있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이렇게 긴장도를 덜 높여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 분위기가 국가적 애도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돌아오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윤석열 영장 청구가 됐는데 발부가 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는 오후 한 서너 시 정도 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영장이 발부되고 있지 않다. 또 댓글로는 어떤 분은
영장 발부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속보로 뜨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도 함께 계속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영장 청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과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거부권 행사를 특검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떠나지 마시고요. 그 사이에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다시 잠시 후에 1분 뒤에 뵙겠습니다.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액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경성한우를 애용해 주시는 건데요. 매장을 찾아주시거나 스픽스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등심 600g, 콩거리 600g 포장입니다. 1등급 원뿔 한우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우 어떻습니까? 스픽스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자,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되어 있는데요. 혐의는 이렇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폭동, 친위 쿠데타, 외환 유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조수사본부가 일단 청구를 했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그동안에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 세계 아는 분들이 증언해 주는 게 그거예요. 전혀 별개의 세상에서 논다는 거죠. 예. 소위 이제 판사라는 종류들, 검사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란 존재로 인해서 하루하루 한국 경제가 얼마나, 그리고 국제 평판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고 미래가 나빠지고 있는지를 뻔히 아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씨가 그 말을 하더군요. 진압이 친위 쿠데타 경우는 정말 오래 걸리고 잘 안 된다 하는 것. 집의 상층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최종 권력 하나만이 교체하려니까 모든 것이 지뢰밭이고 모든 것이 방해물이고 이렇다는 거죠. 사실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 그냥 영장 청구하면 바로 발부하는 게 순리에 맞을 것 같은데 정말 기각을 하려는 건지 이 시간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모두가 마음을 졸여요. 네. 내일 최상목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두가 마음을 졸여요. 우리가 분명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정의로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립무원된 이 사람처럼 애를 태워야 되고 하루하루 지켜보는 걸 하루 종일 영장 발부 언제 되나 아마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스픽스 보시면 다 똑같았을걸? 예. 하루 종일 속보 봤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죠. 제가 서부지법에 지금 영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서부지법을 30년 전에 제가 출입했던 예, 예. 출입처인데 원래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새벽 0시에 영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당직 판사거든요. 당직 판사가 보고 그냥 출근하기 전에 이거 내주는 게 상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아침에 나왔어야 돼요. 아마 공수처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경찰로부터 사건 받아서 지금 공조본이니까 공수처에서 청구를 해서 지금 원래 신청을 경찰이 하고 그걸 공수처가 받아서 이제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양이 많다. 지금 지난주 말에 나왔던 검찰발 김용현 영장만 봐도 지금 뭐 70-80%가 대부분 그 윤석열 혐의잖아요. 네. 윤석열의 발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는 그 절차가 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공격하는 건 뭐냐면 이게 수사 권한이 없는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건과 관련된 법리도 봐야 되는데 동시에 수사 주체와 관련된 소송법 절차도 지금 또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설명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다른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정말 이 우리 댓글창
흐리고 있는 사람들 좀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영장이 취소됐다는 이야기 어디서 듣고 가짜뉴스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건지, 영장 청구가 취소되지도 않았고 영장 청구에 대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은영 의원은 오늘 밤 12시 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제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혐의가 많고 대통령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영장 발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이제 발부된다는 전제로 얘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엊그저께 검찰에서 발표했던 그 윤석열 혐의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증거까지 다 붙여서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내놓은 걸 보면 영장이 이제 발부될 건데, 영장 발부를 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공조수사본부에서 자, 신병 확보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그 공수본 같은 경우가 얘기한 게 뭐냐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다 한 거죠. 만약에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경호처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했을 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일정한 충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은 뭐냐면 모든 국민이 받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마저도 소위 공소장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거의 명백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일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죄명 자체가 소위 내란과 외환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서는 거의 있어보지 않았던 선례가 별로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내용의 소명이 있다는 부분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제출을 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를 해서 변호인단이 앞으로 제기 못하게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전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오늘을 넘기게 됐을 때에는 그렇다면 검찰의 공소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공조본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당히 예를 들면 법적인 논란들을 야기하거나 소위 이 검찰 또는 공조본의 수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드러날 수 있는 측면들도 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중에 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는 것이 법원 스스로의 자기의 명예와 양심을 지키는 길일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제가 볼 때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곽근 변호사, 윤석열 변호인이죠. 이 사람은 체포영장 권한이 공조본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다수설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저 부분은 오늘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무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 윤곽금 저런 자들이 지금 뭐 이 주체가 맞지 않냐, 수사기관의 주체가 맞냐 안 맞냐 떠들잖아요. 저것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다 늘어주는 자들이에요. 예. 지금 와서는 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냐?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한답니다. 경찰은 같이 공조본부 한답니다. 네. 얼마든지 대응되잖아요. 예.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냥 막 주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공수처장이 이 국회 상임위장에서 야당 의원 질의하면 윤석열에 대해서 너무 극진한 태도와 뭐 이걸로 좀 비굴해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들 했어요. 근데 결국 영장 청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모습이 도대체 윤이 뭐길래 이렇게 설설 기어야 되는가. 그리고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무수한 대통령들이 이런 식의 일들을 당해왔는데 뭐 검찰 수사를 받는다든지 뭐 심지어 구속이 된다든지 뭐 처벌을 이렇게 설설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이 무엇길래 그야말로 뭐 지어 마신 저 왕을 모시듯이 저렇게들 다들 태도를 취하는가. 구속되게 되면 학문 검사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이거 포승줄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윤도 지금까지 저지른 죄목만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배경으로 가혹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건 없냐 이거예요.
법리대로 처분하라고. 그건 맞는 소리인데 그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공손하고 뭐 떠받들듯이 하고 조심해 조심을 거듭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체포돼서 끌려가는 모습도 반드시 우리는 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검찰의 입장 말씀 끊었습니다. 네, 예.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윤곽근이라는 자가 정말 검찰을 죽어가는 검찰을 완전히 명을 따는 지금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 특수부가 수사 권한을 인정해서 공수처로 윤석열 사건을 넘겼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특수부가 공수처와 공조본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영장을 친 거거든요. 검찰이랑 같이 친 거예요. 근데 윤곽근은 누구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갔던 특수부의 소위 말하면 오늘날 중수부죠. 중수부 검사장까지 하던 자가 어떻게든 검찰의 형태라도 살려보려고 애쓰는 후배들을 작살내고 있는, 사실 검찰 폐지에 결국은 마지막 그 세기를 박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죠?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지 않은데 지금 상황이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김갑수 선생님도 그러지 예. 않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원래 저랬던 거죠. 아니 멀쩡했던 사람도 검찰 예. 조직에 들어가서 몇 년 굴르면 이상해지더라. 그런 모습을 봐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저 사람이 실제 윤곽근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네네. 윤석열이가 저질렀던 행위를 잘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너무 잘 알겠죠. 군을 몇 명을 동원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실탄을 가지게 했으면 국회의사당 문을 따고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내라고 했던 그 사실을 진짜 모르고 뭔가 오해가 있다. 윤석열이 한 행동과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다라고 판단해서 저렇게 번번스럽게 국민 앞에서 그럼 저 원래, 사람은 저기 뭐죠? 그 검사가 아닌 거죠. 예. 자격이 없는 거죠. 저 내용을 보고도 저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법리 논쟁을 다투는 게 아니죠.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지체시킬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곽근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 지들이 3번씩이나 출석을 거부해 놓고도 변호사가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하듯 심야에 청구. 저 이 말에 완전히 놀랐어요. 군사작전 누가 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심야에 한 거잖아요, 그것도요. 10시 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소위 1,500명에다가 3,000명을 동원해서 군사작전을 누가 지시했습니까? 윤석열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심야에 지시를 해서 그 시민들이 그 야밤에 뛰어와서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총구를 손으로 막았던 상황인데 저기 윤석열 방어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야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잖아. 우리 왜 체포영장을 군사작전하듯 심야에 청구를 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이미 법조인으로서의 자기 양심은 사라진 거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에 그 전체를 모아서 한마디로 번역하면 안 죽었잖아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니들 안 죽었잖아. 검사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검사다운 멘트를 윤곽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검찰청을 출입한 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해직돼서 밖에서 사실 이렇게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대검찰청 출입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아, 얘들은 진짜 정치 검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팩트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10가지 죄가 있어도 이거를 어느 걸로 기소를 할까, 어느 걸 봐줄까를 판단하는 게 특수부 검사들이에요. 자기들이 엮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죠. 10개 혐의가 있어도 하나도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어도 기소할 수 있는 게 특수부예요. 그게 검사다운 거예요. 특수부에서. 근데 지금 그 윤석열을 손절한 것처럼 보이는 검찰의 태도는 뭐냐면 그나마 자기들이 그동안 윤석열 밑에서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검찰 형해화된 검찰의 뼈라도 추려볼까 하는
조직 이기주의적 발로에서 나온 것이고. 윤석열을 내주고 우리 조직은 살자. 그럼요. 윤곽근이 사실 검찰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본인들 뜻대로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지금도 보수 언론이 정말로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냥 강아지처럼 굴고 있을 때는 저 말을 먹히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세상이 이제 뒤집어졌죠.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누구도 방송통신 사업자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이 생각보다 빨리 전파되고 그리고 특정한 사실을 정의롭게 외친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이 사람이 지금도 저런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숨길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국민이 개돼지니까 그 말도 미안한 거고 국민이 쓰레기니까 1년 지나면 다 까먹을 거다.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다. 사법고시 한 사람이 검사장까지 한 사람이 국민 앞에서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저게 먹힐 것이다. 나는 우리 자식한테 저런 사람 되라고 안 시키겠어요. 차라리 공부 못하는 게 훨씬 낫다.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게 낫다. 저는 윤석열과 관련돼서 최근에 일어나는 그 주변 인물들의 저런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대단하다가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걸 뻔뻔하게 나와서 언론에 이야기하는데 언론은 기계적 균형이라는 거 다 써줍니다. 국민이 쏟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좀 심리적인 걸 얘기하겠는데 우리나라 백년사에서 특권 귀족이라는 걸 2번 맞이했어요. 죄를 지어도 다 사면받고 무조건 돈을 많이 갖게 돼 있고 하여튼 모든 중요한 자리는 다 차지하는 이 특권 귀족이 한 번은 군인들이었고 지금은 이제 검사들이에요. 근데 군인들은 차라리 안 보이는 다른 별종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회에 딱 들어와서 딱딱딱 차지하니까 약간 좀 둔감해진 것도 있어요. 군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좀 그랬다고. 근데 검사들은 우리 동창들 가운데 어떤 놈들이 시험 받은 다음에 귀족이 되고 그들끼리 다 혼인관계 맺고 주고받고 하면서 밀어주고 땡겨준 다음에 엄청난 귀족, 신분 귀족들이 돼 있고 지 후배들로 하여금 쭉 영속하려는 이 모습을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사라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저 특권의식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니들이 뭔데 이런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저러느냐. 그런데 그 초법적인 자의 최정점이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를 떡 처지하고 앉아갖고 2년 반 동안 모든 걸 해먹은 거죠. 자, 그래서 조국혁신당 지금 대표 권한 대행이죠. 김선민 의원이 윤석열 갑자기 페이스북에 지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의견을 내고 윤곽근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꼭 지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적 슬픔을 틈타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바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뭐라고 했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억지 부리며 심각성을 줄이려고도 했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하고 제2, 제3의 계엄을 하겠다던 그 윤석열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가증스럽고 역겹스럽니다. 그 입 닫고 수사나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 오늘 영장 청구와 수사 김선민 의원이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도 참 조국혁신당이 시원하게 말을 해줘서 우리 엉어리진 이런 마음이라도 좀 풀어준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많던데, 자, 저렇게 해서 오늘 영장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내일 또는 모레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자,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이제 압박을 좀 받지 않겠냐라는 지금 기대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전 대표께서도 취재를 하셨고 대부분의 언론도 그 이후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 듯 하는 것으로 이미 최상목은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대표의 취재고, 네. 제가 백그라운드를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지만 추가로 이제 방송 끝나고 여쭤보니까 네, 예.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 소스로부터 들으신 얘기라서 네. 그렇게 보도가 나간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도 문화일보 등이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 듯 해서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거.
중요한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법원과 검찰과 공수처가 모두 윤석열의 체포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체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이미 윤석열은 이제 꺾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국임당 내부의 법조인들은 뭐 일부입니다마는 윤석열이 체포되는 그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출석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최상목 입장에서는 의사결정하는데 상당히 추가적 고민을 제기할 것이다. 실제로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의 안건 상정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밤 최상목은 긴 밤을 아마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정을 하지 않으면 네. 모레 일요일 1일 날 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시간이 있다. 휴일인데요? 휴일인데도 이제 열 수 있다라고 이제 오늘 오후에 총리실에서 그런 내용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자, 지금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다수 의견, 실제로 취재해보면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체포라는 일이 딱 벌어져 버려서 이게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다. 최상목 여기에서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는 경우 동일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더 큰 사법적 뭔가 이런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내란은요, 12월 3일 날 윤석열과 김용현이 중심이 돼서 벌인 1차 내란이에요. 근데 이 내란이 해소되지 않아서 내란이 유지가 된 상태에 기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똑같은 내란 공범이에요. 그 1순위자가 한덕수입니다. 네. 한덕수가 버팅김으로 해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을 편들었어요. 최상목도 한덕수가 똑같은 공동 정범이 될 것이냐, 그나마 면피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책임을 가진 역할을 할 것이냐 기로에 놓인 거예요. 본인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가사의한 거는 한덕수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했는데 윤석열한테 패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덕수는 윤석열의 운명 공동체, 이 내란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겠구나인데 최상목은 다르지 않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 졸이면서 또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되는구나. 최상목이 다른 선택할 수 있다. 지금 뭐 다수 의견은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고, 최상목이 이제 윤석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걸 보고도 거부권 행사를 해버린다. 그 정도 간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힌 길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한나이트의 헌재 같은 경우도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죠. 그것도 중요한. 헌재가 못을 박아버렸기 예. 때문에 헌재 트랙은 이제 깨진 겁니다. 제가 볼 때 헌재 트랙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검찰도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 다 적시한 내용을 보면 다 손절한 것이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너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이 행사를 하면 우리가 지금에 있는 민주당이랑 협의를 해서 위헌성을 없애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할게. 지금 이거 지금 오더를 준 거거든요, 최상목한테. 예, 예. 그래서 최상목이 가만히 있으면 위헌적인 거잖아, 여하간 상관없이. 위법적인 사항. 예. 그러니까 예. 위헌 위법적인 사항. 위헌 위법적인 어떤 특검법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부가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왔던 거잖아. 근데 이걸 왜 틀어? 어떻게 틀 수 있어? 너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해. 거부권을 행사해 놓으면 우리가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위헌 위법적인 요소를 빼고 민주당이랑 협상할 수 있다고 얘기할 거니까 넌 거기까지만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근데 최상목이 아직도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한덕수를 탄핵하는 날 오전에 국무위원들 11명인가 그때 10명 11명을 데리고 나와서 한덕수 탄핵은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는 거라고 아주 뭐 결연한 자세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느 순간 마지막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계속 임명해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도 안 임명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 상황이고, 쌍특검도 아직까지 내일 안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또 일부 얘기는 1월 1일 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전히
어떤 카드를 놓고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과거의 아주 순박한 모습으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안 하겠어? 아니면 하겠어?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압박해야 된다. 맞습니다. 압박하고 네네. 압박을 해서 목을 계속 쪼아놔야 됩니다. 그냥 계속 여유를 갖고 상황을 판단해서 저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저들은 다른 판단을 해야 될 거라 저희가 한덕수까지 다 속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한 말씀 네, 보태면 일단 버텀라인 최상목의 기본적인 입장은 거부권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상황 변화 가장 머리에 있는 상황 변화는 윤석열 영장이 떨어진다 하는 상황 변화는 상당히 큰 임팩트를 줄 것 같아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도 피의자 자격으로 2차 소환을 지금 경찰이 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당사자인 최상목에 대해서도 오늘 경찰이 너 입건됐다라고 언론에 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제가 기재부랑 총리실적을 취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대한민국 그 관료 조직에서 검찰과 쌍벽을 이룰 만한 엘리트주의가 팽배된 곳이거든요. 모피아.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임당이 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우리가 끌려갈 대상은 아니지 않나? 우리도 우리를 좀 살 방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실제로 여야를 상대로 저글링하는 게 기재부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임당의 일방적인 요구나 지시대로 끌려갈 것만 같지는 않은 또 그런 분위기도 간파가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충분히 압박 여하에 따라서는 의회 결과도 네. 나올 수 있다.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요. 저는 최상목과 싸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쌍특검을 거부를 하면서 소위 임명을 안 한다? 헌법재판관을? 그렇죠.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엘리트들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수긍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한쪽으로는 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자기가 있잖아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진짜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해놓고 내일 갑자기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야 나는 거부권 행사하겠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너는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상황 자체는 이렇게 진짜 대단한 엘리트 아닙니까? 그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야 이걸 자기가 감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변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엘리트들의 최대의 문제는 권력에 복종하며 살아왔던 산이에요. 그래서 한독수가 그렇게 욕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독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망갔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부산에 있는 조커님께서 정말 답답하네. 전부 수거해 줄게 밀어붙여. 이 말은 인정사정 볼 거 없이 그냥 다 탄핵시켜버리라는 의견을 이제 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한덕수 도망갔다는 이야기에 조금 보태드리면 네네. 국힘에서는 한덕수가 버티고 대통령 행사를 계속하도록 그렇지. 요청을 했는데 한덕수가 도망갔어요. 일설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배신했다 이러잖아요. 그게 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 안 하고 자기 살려고 책임을 아예 떠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양쪽 우리 민주진영에게도 unforgiven이에요. 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예요. 네. 그리고 이미 또 국힘당 라인으로부터도 이제 등 돌린 거고, 이 한덕수는 이 사리 판단을 잘못한 전형적 사례의 예로 처절하게 처단당하고 인생 후반 완전히 망가져서 징역 15년 이상 살아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상목을 생각하면요, 뭐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상목도 큰 판세는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네. 일단 미국 국무부가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을 해요. 한국 정부에 신뢰를 한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한국 국민을 얘기해요. 예. 콕 집어서 한국 국민을 얘기한다는 게 뭐겠어요? 한국 사회 전반적인 동향이 이제 윤석열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있구나를 지지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론 지형도만 본다 하더라도 정말 10%에서 30%까지 걸쳐져 있는 그 아스팔트 이 층들이겠어요. 젊은 층이 주로 포진해 있는 전반적인 반 윤석열 그런 개혁 어떤 움직임이겠냔 말이에요. 최상목이도 지가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한다면 정말 윤석열 끈아불에 매달려 갖고 그럴 땐 선택을 할까? 그래서 이게 그냥 괜히 기분 좋자고 생각하자면 내일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강력회의에
쌍특검안을 올리지를 않아. 그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 국민 메시지와 더불어서 용단을 내려서 헌재 3명 받아들인다, 임명하겠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딱 사표 쓰고 나가요. 그러면 누구도 손 못 대는 사람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압박이 필요하냐 아니면 지금은 설득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내일 저녁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 국무회의가 소집이 된다면 그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특검에 대한 거, 하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경찰의 출두 요구에 대해서 정진석이 지금 불응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강제로 받을지 이제 불응을 했다는 것은 각자 개인한테 다가오는 사법적 문제, 그리고 검찰, 경찰, 공조수사본부의 그 수사 과정에 대한 부담들이 아마 엄청나게 압박이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당신이 했던 일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15,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네. 경향신문이 재밌는 기사를 썼네요. 네. 지금 저희는 윤석열 체포영장만 청구가 된 걸로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랑 같이 청구가 됐다. 같이 청구됐습니다. 근데 예, 보니까 결국은 실제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관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관저를 수색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까지 같이 받았다 하는 것은 결국 뭐로 해석이 되냐면, 실제로 조속하고 강력한 태도로 윤석열을 잡아들이겠다 네. 하는 의지가 표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방위로 압박이 들어가는 것이고, 누구도 손을 잡고 견디려고 하면 첫 번째 김건희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더더욱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옆에서 변호인이라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료 변론이라도 하고 있으면 국민 앞에 공개라도 좀 해라. 거기에 7억짜리를 걸어놓고 로펌을 찾는데 결국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를 믿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까? 국힘이 최상목에게 야, 너 이렇게 하라고 한 뒤에 최상목의 사법적 처리에 대해서 국힘이 책임을 줍니까? 그 국힘의 원내대표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책임져줄 사람인지. 이제 이런 걸 본다면 상당히 많이 깨어질 것이다. 깨어진다면 영장 청구가 그대로 확인되면 최상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일단 기대를 하면서 좀 더 상황을 좀 쳐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나가서 좀 눌러주시면서요. 제가 마지막 1분 1초까지 아끼면서 뭘 확인하고 싶으냐. 9시 20분까지 혹시 영장이 떨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려고 계속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기사는 안 뜨는 것 같아요. 기사 아직 안 뜨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 정도에 될 것이고, 그러면 내일부터 상황이 급변한다. 급변해야 한다. 급변한 뒤에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발뉴스 대표이신 이상호 기자 고생해 주셨고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저희 방송 좋아요 구독 아니라 고발뉴스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좀 구독자 좀 늘어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요. 좀 늘어났습니까? 네네. 몇백 명 수준입니까? 한 1,000명 늘어나던가요? 네, 그조가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은 꼭 고발뉴스 구독자가 1,000명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정욱 박사가 하고 있는 김정욱의 탄탄TV 4,000명 넘었죠? 지금 5,000명 넘었습니다. 5,000명 넘었습니까? 이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 네. 스픽스 구독자는 김정욱 탄탄TV의 구독자이기도 하다. 많이 밀어주십시오. 좋은 유튜브 채널 많아야 대한민국 더 발전합니다. 김갑수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희생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그리고 희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